꿈이 있으면 기회를 포착하게 됩니다. 기회는 순간적으로 나타나고 너무 쉽게 사라집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예민한 눈을 가지고 민첩하게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땅 위의 질을 발견하고 쏜살같이 내려와 솜씨좋게 낚아채가는 그림을 봤을 겁니다. 독수리에게는 사냥감을 발견하고 낚아채는 능력이 생존에 필수적입니다. 사냥을 해야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도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생존에 매우 중요합니다. 꿈을 가진 사람이 기회를 포착하는 것과 독수리가 기회를 포착하는 것을 비교해 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수리가 사냥을 잘하려면 다음에 몇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수한 시력, 그 다음은 충분한 먹잇감, 그 다음에 사냥이 좋은 때, 그리고 사냥에 적절한 훈련입니다. 이 하나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독수리의 시력은 아주 뛰어납니다. 동물 중에서 가장 시력이 동물에 속합니다. 첫 번째는 타조가 제일 좋다고 그러고요. 두 번째는 매이고요. 제 세 번째가 독수리입니다. 독수리의 시력은 매우 뛰어나 아주 먼 거리에서도 먹이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 예로 사냥을 잘하기로 유명한 검독수리의 경우에서는 2k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토끼의 모습을 확인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냈습니다. 독수리는 매우 뛰어난 시력을 가지고 있어 아주 높은 곳에서도 먹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눈의 줌 기능에 있습니다. 멀리서 먹이를 망원 렌즈를 갖고 노려보다 가까이 접근하면서 광각 렌즈로 변하는 이글 아이에 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맹금류의 망막에는 포비아란 황반이 있는데 이곳에 시각세포가 조밀하게 밀집해 있는데 사람은 한 곳에 모여 있는 반면 독수리는 두 곳에 있고 원추세포의 수도 인간의 5배나 됩니다. 사람의 원추세포는 밀리미터당 40만 개가 있는데 검독수리는 200만 개 가까운 원추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로 사냥감이 많은 곳을 알아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아무리 눈이 우수해도 사냥감이 없는 지역에서는 사냥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독수리의 주된 먹이는 토끼류나 다람쥐와 같은 작은 포유류로 이들의 비율이 전체 먹이의 50%에서 94%를 차지합니다. 다른 포유류는 쥐, 담비, 여우, 새끼사슴, 산년 등이 자주 먹이로서 사냥당합니다. 포유류 다음으로 중요한 먹잇감은 조류입니다. 여기에는 닭목에 속하는 조류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나 이외에도 어치나 백조 역시 잠재적인 사냥감입니다. 먹이가 부족한 겨울에는 사체 또한 검독수리의 먹이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그조차 없을 때에는 다 자란 영양이나 술록과 같이 자신보다 몇 배나 큰 동물조차도 먹이로 삼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먹잇감이 있는 곳을 잘 알아야 사냥하기 쉬울 겁니다. 또 먹잇감의 행동 패턴도 알아야 사냥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로 독수리가 사냥하기에 좋은 때가 있습니다. 독수리는 주로 대낮에 사용합니다. 독수리의 시력은 밝은 낮에는 탁월하지만 어두운 밤에는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독수리의 눈에는 색상을 감지하는 원추세포가 사람에 비해서 5배 많아 시력이 사람보다 5배 뛰어납니다.
이 원추세포는 밝은 빛만 인지할 수 있어서 밤에는 작동하지 못합니다. 반면 올빼미와 같이 야행성 맹금류의 눈에는 아주 약한 빛을 감지하는 간상세포가 많습니다. 이 간상세포는 약한 빛을 주로 감지하며 밤에는 간상세포가 시각의 대부분을 감당합니다. 올빼미는 밤에 사람보다 100배나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넷째로 사냥감을 낚아챌 수 있는 훈련된 실력입니다. 아무리 시력이 우수하고 사냥감이 많고 좋은 때라도 실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겁니다. 독수리가 사냥할 때는 빠른 속도로 날아와 체중을 실어 크고 튼튼한 날카로운 팔뚝을 살에 박아 먹이를 부수거나 죽이고 또 운반하고 휘어진 부리는 먹이를 찢고 삼키는 데 사용합니다. 독수리는 보통 240km의 속도로 날다가 사냥할 때는 320km의 속도로 급강할 수 있습니다. 먹이한테 거의 다다랐을 때 순간적으로 고개를 뒤로 빼고 발톱이 바닥을 보게 한 후 날개를 최대한 접으며 양날개를 뒤로 빼서 최대한 공기 저항을 줄입니다. 여기에 체중을 실어서 먹잇감의 살에 발톱을 박습니다. 발톱을 움켜쥐는 힘은 사자가 무는 힘보다 더 셉니다. 그래서 상공의 범이라는 별명이 붙었나 봅니다. 때로는 먹잇감을 움켜쥐고 날던 독수리가 높은 데서 먹잇감을 아래로 떨어뜨리고 다시 낚아챕니다. 기절시켜 먹잇감을 쉽게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성체가 된 독수리는 이런 사냥 실력을 갖추고 있지만 어린 독수리가 이런 사냥 실력을 갖춘 건 아닙니다. 다음은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어떻게 훈련시키는지에 대한 글입니다. 미국 콜로라도 협곡에 사는 독수리들은 아이언우드라는 가시나무의 나뭇가지로 둥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위에 깃털을 겹겹이 쌓아 포근하게 만든 후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새끼들이 어느 정도 자라면 어미 독수리는 둥지 속 깃털을 모두 버립니다. 텅 빈 둥지 속에서 가시에 찔리면 새끼들은 가시를 피해 가장자리로 가는데 이때 어미 독수리는 새끼를 쪼아 둥지 밖으로 떨어지게 합니다. 그러면 아직 나는 법을 모르는 새끼 독수리는 어설픈 날갯짓을 계속하지만 결국은 아래로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새끼 독수리들이 바닥에 떨어지려는 찰나 공중을 선회하던 어미 독수리가 큰 날개를 펴서 땅이 닿기 직전에 새끼를 자신의 날개로 받아냅니다. 어미 독수리는 그런 과정을 반복하는 사이에 새끼 독수리는 날개를 퍼덕거리면서 자연스럽게 나는 법을 배운다고 합니다. 독수리가 개를 쫓아가는 것과 비교해서 꿈을 가진 사람이 개를 포착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꿈이 있는 사람은 눈이 예민해져 보이지 않던 기회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관심 있는 것을 보고 관심 없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는데 내가 관심을 가진 후부터는 어떤 것이 눈에 띄어 놀란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본래 있었던 것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대부분을 무시하고 일부만 관심 있게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시각 정보의 양은 너무 많아서 그것을 다 처리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생존에 오히려 불리합니다.
호랑이에게 쫓길 때 생존에 필요한 것만 보고 이것에만 반응하는 것이 살아남는데 더 좋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눈은 생존에 중요한 정보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관심을 두지 않는 중요하지 않은 정보는 그냥 지나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관심을 가지면 그 정보는 중요한 정보로 인식되고 내 눈은 그 복잡한 환경 속에서 그것을 찾아내게 됩니다. 꿈을 가지면 관심이 생겨 우리 눈은 관심거리를 멀리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제 경우를 들어서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한때 연꽃을 다 모아서 그것으로부터 우수한 연꽃을 선별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 아이디어가 생각났습니다. 각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게 되면 거의 매번 관내에 연꽃이 있는 장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알게 된 곳에 정보를 적은 메모지와 지도를 들고 날을 잡아 연꽃을 찾아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한동안 연꽃을 찾아 돌아다니니 나의 눈과 마음은 연꽃에 매우 민감해졌습니다. 그래서 멀리서도 연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빠른 속도로 지나가도 멀리 있는 연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멀리 떨어진 연꽃을 보며 고속도로 차로변에 차를 멈추고 그곳에 갔다 오다가 고속도로 순찰대원에게 적발된 적도 있습니다. 보려고 하면 눈이 열려서 보게 됩니다. 다른 경험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한번은 학교에서 벤치를 고치는 인부들을 봤습니다. 무엇을 하냐고 물으니 나무 벤치는 페인트를 칠해도 정기적으로 보수 공사가 필요해서 보수 공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썩지 않는 나무 벤치를 만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내 연구실에서 와서 연구하던 파키스탄 교수의 초청을 받아서 파키스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이 나라의 수도 이슬라마바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마중 나온 교수를 따라 공항을 나갔을 때 내 눈에 큰 돌로 된 벤치가 눈에 띄었습니다. 파키스탄은 덥고 비가 많이 와서 나무 벤치는 견디기 어려워 주위에 흔한 돌을 파서 만든 벤치였습니다. 그 호텔에서 머물 때 바깥에 나가보니 질기고 튼튼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벤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꾸만 눈에 벤치만 보였습니다. 같은 연구 발표에 초대받은 교수들과 같은 호텔에 묵으며 식사를 여러 번 같이 하게 됐습니다. 각자의 연구 과제를 얘기할 때 말레이시아에서 온 한 교수가 고무나무 연구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전에는 고무나무에서 천연고무를 채취하여 수출하는 것이 말레이시아의 큰 산업이었습니다. 이제는 합성고무가 나와 더 이상 천연고무가 필요 없게 되어 고무 생산을 위해 많이 심어놨던 고무나무가 쓸데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무나무의 새로운 용도를 개발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고무나무를 이용하면 썩지 않는 판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무나무의 판재를 가공하면 썩지 않는 목재를 개발할 수 있을지 물어봤습니다. 그는 간단한 몇 가지 처리만 하면 고무의 특성을 가져 썩지 않은 고무나무 판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썩지 않는 나무 벤치를 생각하다 보니 관련된 것을 계속적으로 보게 됩니다. 둘째, 독수리가 먹잇감이 있는 곳에 있어야 먹잇감을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기회가 생기는 장소나 환경에 있어야 기회를 발견하기 쉽습니다.
독수리가 자라려면 먹잇감이 필요하듯이 우리도 자라려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 잡아야 합니다. 기회는 어느 곳에서나 똑같이 있는 것이 아니니 기회가 많이 있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회가 많은 곳을 사람들이 알 수 있지만 누구나 그곳에서 일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곳에서 일하려면 실력을 갖추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실력을 평소에 잘 닦아야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시간을 잘 관리하지 못합니다. 그런 친구들과 너무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친구들이 나의 성장과 꿈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생겼죠.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3번이나 옮겼다는 얘기지요. 또 꿈을 얘기하고 격려하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꿈을 얘기하면 냉소하면서 지나치게 깎아내리는 친구들은 나의 꿈을 갉아먹는 존재입니다. 이런 친구들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좋은 곳에 가야 기회가 생기는 몇 가지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막내딸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 학교가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교는 아니지만 지방에서는 꽤 좋은 대학교였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지도교수와의 사이도 좋았습니다. 지도교수님이 잘 추천하고 시험도 잘 봐서 삼성 아트 앤 디자인 스쿨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이 학교는 1년 만에 석사를 주는데 한 학기는 한국에서 다른 한 학기는 영국에서 하고 양국에서 석사 학위가 나오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영국에서 학기를 마친 후 친구들과 유럽 여행 스케줄을 잡아놓고 출발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행 출발 직전에 지도 교수님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삼성 멤버십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시험이 있는데 곧 귀국하여 시험을 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전화가 왔습니다. 여행 스케줄을 취소하고 귀국하여 시험을 보고 이 훈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훈련은 경쟁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 과정 중에서 인정을 받으면 삼성전자에 무시험으로 들어갈 수 있는 특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딸은 이 과정을 우수한 실력으로 마쳤습니다. 졸업할 때 회사에서 몇 명 뽑아서 유럽 여행을 시켜주는데 딸도 뽑혔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임원들은 채용에 반대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막내딸은 자유롭고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충성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기대하고 있던 삼성전자에 들어가지 못해서 외국 회사에 취업을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살면서 외국 회사와 인터뷰할 만큼 영어가 유창하지 않아 번번이 시험에 떨어져 크게 실망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기회가 왔습니다. 외국의 인재 영입단이 한국에서 열린 학회에 참석하면서 한국의 인재를 모집하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삼성전자에 전화를 해서 좋은 사람을 추천해달라고 했습니다. 삼성 멤버십 훈련 시 지도하던 사람이 막내딸을 잘 추천해 주었습니다. 딸은 미국 캘리포니아의 시스코라는 좋은 회사로 전격적으로 취직이 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실리콘밸리에 위치했습니다. 실리콘밸리 중심에 있던 스탠포드 대학 근처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인근에 있는 한인교에 다녔습니다. 여기에는 한국과 미국에서 아주 잘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어렵지 않게 아주 뛰어난 실력을 갖춘 샤이를 만나 결혼하여 좋은 가정을 꾸미고 있습니다. 좋은 곳에 가니 좋은 기회가 생긴 것이지요. 다음 글을 보면 훌륭한 스승들 밑에서 훌륭한 제자들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한국연구재단이 발표한 노벨과학상 수상 트렌드를 살펴보면 노벨상 수상에서 스승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1901년부터 1972년까지 미국 내 노벨상 수상자 92명 중 반 이상 48명이 노벨 수상자와 대학원생, 박사호 연구원, 포스닥이라고 하죠. 또 연구원들의 관계를 맺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 10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총 30명의 제자 수상자를 배출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 사례도 있습니다. 인공 방사성 물질을 만든 엔리코 페르미 1938년에 수상했는데 6명의 미국인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1939년과 1922년에 수상한 어니스트 로렌스와 닐스 보어는 각각 4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길러냈습니다. 네르스트 마이어호프는 3명, 라비 슐레딩거, 디바이 앤더스 등은 2명의 노벨 수상자들을 교육시켰습니다. 캐벤디시 연구소의 톰슨과 어니스트 레더포드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총 17명의 제자를 노벨 과학상 수상자로 배출시켰습니다. 미국 노벨상 수상자들이 길러낸 유럽 수상자까지 포함시키면 사제지간의 연결고리는 더욱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오토 바르부르크는 조지 월드에 수상했고요. 오토 바르부르크는 헝가리의 엘베르트 쉔트제르, 영국의 그레이브, 스웨덴의 테오렐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첫째, 기회를 잡기 좋은 시기가 있습니다. 독수리는 낮에 사냥하고 올빼미는 밤에 사냥합니다. 독수리의 눈은 낮에 더 잘 보이고 올빼미의 눈은 밤에 더 잘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기회를 잡는 데에도 더 좋은 시기가 있습니다. 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은 순간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민한 마음과 눈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가 민첩하게 행동해야 지나가는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기회는 모르는 사이에 빨리 왔다 지나가기 때문에 예민한 사람만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습니다. 꿈이 있으면 관심 분야에 예민한 눈을 가지고 준비하며 살아 민첩하게 행동할 수 있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도 얼마나 포식자가 순간적으로 피식자를 공격하여 잡아먹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날 수 있는 물고기 날치를 아시나요? 날치는 물속에 살지만 포식자에게 쫓기면 물 위로 날아 포식자를 피합니다. 날치가 물에서 날아오르는 순간에 기다리고 있던 바다새가 잽싸게 낚아챕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순간을 포착하는지요. 기회를 잽싸게 낚아채는 더 신기한 예는 날아다니는 새를 물고기가 낚아채는 것일 겁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새가 가까이 오면 정확하게 뛰어올라 낚아챕니다. 새가 날아가는 속도와 물에서 빛이 꺾이는 각도까지 알아서 정확하게 공격하여 성공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공격해야 할지 아시겠지요? 한 치의 오차라도 나면 좋은 포식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기회를 포착하려면 이처럼 민첩하게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꿈이 없는 사람들은 시간을 낭비하며 기회를 놓칩니다. 가장
시간을 많이 낭비하는 것이 게임일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은 게임 중독에 걸리거나 그 직전에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게임에 빠져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면 소중한 인생의 자산인 시간이 낭비됩니다. 낭비된 시간 때문에 실력을 쌓을 시간이 없어서 많은 좋은 기회에 도전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문자나 전화나 인터넷 뉴스 등은 우리의 시간을 토막내는 대표적인 것입니다. 문자를 보내고 읽는 시간은 짧지만 이런 행동 때문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꿈을 이루려면 오랜 시간 집중해서 공부하거나 일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집중하는 것을 아주 방해합니다. CEO들 연구한 보고서에 의하면 뛰어난 CEO가 되려면 반드시 방해받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일주일에 적어도 한나절 이상은 돼야 된다고 합니다. 회사 대표는 처리해야 할 일도 많고 지시해야 할 일도 많고 방문이나 전화가 너무 많아 집중해서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방문이나 전화를 비서가 처리하여 대표는 더 중요한 일을 처리해 주는 것이지요. 방해받지 않고 깊이 생각하는 CEO는 더 좋은 계획을 세울 수 있어서 그 회사가 살아남고 명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방해받지 않고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 이름을 나타내는 또 다른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공주대학교에 근무할 때 2000년 엽기토끼라는 만화 및 캐릭터 상품이 굉장히 떴습니다. 공주대학교 만화과 출신 작가 김재인이 냈던 작품이었습니다. 외국에 있던 지인이 이것을 자기가 사는 나라에 도입하기 위해서 팩방으로 연락했으나 연락이 전혀 되지 않는다고 하며 나에게 연락 방법을 알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작가가 다녔던 과에 전화했더니 그 작가는 작품 구상하러 모든 연락을 끊고 외딴 장소에 가서 작품을 그리고 있다고 하며 연락할 수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일을 할 경우에는 방해받지 않고 집중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오래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훌륭한 업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또 기회가 언제 생길지 모르니 항상 민감하게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카네기 어머니와 비라는 글에서 본 것처럼 평상시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어느 도시에 갑작스럽게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건물로 들어가 비를 피했습니다. 노인 여자 한 분이 백화점에 가서 비를 피했습니다. 물건도 사지 않고 이렇게 비를 피하려니 직원들의 눈총이 따가웠습니다. 그때 페리라는 젊은이가 다가와 마음 편하게 계세요. 여기 의자에 앉아서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리세요. 하고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2시간 후 소나기가 그치고 그 노부인은 페리라는 젊은이의 명함을 받아들고 나갔습니다. 몇 달 후 백화점 주인에게 백화점 2년치 매출에 해당되는 거래를 하고 싶다는 연락을 보내왔습니다. 단 페리라는 젊은이하고 계약을 하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이 편지는 누가 보냈을까요? 강철한 카네기의 어머니였던 분이 아들에게 말해서 이런 편지를 보내게 한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 기회가 언제 생길지 모르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이죠. 인생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가장 잘 훈련할 수 있는 시기는 어떤 시기일까요? 어린 시절 학교에서 공부할 때일 겁니다. 그 시절에 공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오래 남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공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선 돈을 벌어야 하거나 많은 가사일로 시간이 많지 않고 기억력도 나빠져. 공부한 것이 기억이 남지 않고 공부해서 실력을 갖추더라도 그 실력을 써먹을 직장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직장에 들어가는 나이가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 나이를 놓치면 그 후에 직장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적절한 나이에 좋은 회사에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직장이 없으면 연애나 결혼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기회를 잡으려면 실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독수리가 눈도 좋고 먹잇감이 있는 것을 알고 공격해야 할 시간을 정확하게 알더라도 독수리가 어려서 훈련을 받지 못해서 실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잘 훈련된 큰 독수리가 놀랄만한 솜씨로 큰 동물들을 낚아채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러나 털이 보송보송한 아기 독수리가 그런 흉내를 내다가는 오히려 잡혀 먹기 쉬울 뿐입니다. 우리도 기회를 잡으려면 실력을 길러야 합니다. 실력을 기를 때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점은 실력은 단시간에 길러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10년 혹은 1만 시간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10년의 법칙, 1 혹은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오랜 시간 걸려야 출중할 실력을 쌓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둘째로 우수한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공부할 때 열심히 공부해서 단단한 기초를 쌓는 것이 필요합니다. 싫어하는 과목에 공부를 할 때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나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직업에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공부를 통해서 사고하고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됩니다. 특히 문장을 이해하고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을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은 직장 생활을 할 때도 꼭 필요한 능력입니다. 회사에서 문제가 생겨 이것을 해결하려 할 때 인터넷에 검색을 넣으면 너무 많은 정보가 뜹니다. 이 중에 어떤 것이 중요하고 신뢰할 만한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긴 글에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빼내는 능력도 필수입니다. 이런 능력이 공부하는 중에서 길러질 수 있습니다. 셋째로 자기가 선택할 직업에 꼭 필요한 것만 공부한다는 생각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요즘 변화가 너무 빨라서 내가 어떤 직업을 잡아도 얼마나 그 직업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는 시대입니다. 그전에는 한 직업을 잡고 평생을 했지만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환경이 너무 빨리 변해 안정하다고 생각했던 직업도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시대입니다. 사회가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인공지능이라는 말에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인이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들어본 것은 2016년 이세돌과 알파고가 바둑 게임을 할 때였습니다. 5년 후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많이 들리고 사회 각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하고 있다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벌써 인공지능이 사람들이 하는 많은 일들을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인공지능 시대에는 살아남을 직업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또 넷째로 또 하나의 추세는 그전에는 한 분야만 잘하면 되었는데 점점 융합적인 지식을 요구합니다. 내가 한 분야만 고집해서는 살아남기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분야만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싫어하는 분야들은 신경 쓰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해서 미래에 싫어서 공부도 안 했던 분야에서 종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나 대학에서 공부할 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고집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대학에서도 여러 과목을 듣도록 장치를 마련하여 내가 자연과학을 전공하더라도 인문과학과 사회과학 분야의 강의를 몇 학점 이상 듣도록 합니다. 공부할 때 다양한 분야를 열심히 공부하며 실력을 쌓는 것이 미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며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다섯째로 요즘 시대에는 T자형 인재를 요구합니다. 수평적으로 다양한 분야를 알아서 융합할 수 있어야 하지만 또 전문 분야에서도 뛰어난 실력을 갖춘 사람을 일컫는 말이죠. 이렇게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가 되려면 다양한 분야에 대한 경험을 쌓는 것이 꼭 필요하지요. 여섯째로 영어를 싫어하는 사람도 많을 텐데 영어를 못하고도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점점 우리가 사는 사회는 국제화되어서 거의 국제 공용어인 영어를 잘 사용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전 세계의 40%가 영어를 쓰는 것만 알아도 영어를 잘해둘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또 수포자는 영포자보다 더 많은데 수학을 어디에서 먹을지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요즘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것이 꽤 유명한 분야가 되었는데 이 분야는 기하급수적으로 쌓이는 정보에서 유용한 것을 찾아내는 학문입니다. 요즘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인공지능도 이 데이터 사이언스의 한 분야입니다. 인공지능이나 데이터 사이언스에서는 수학적인 사고가 꼭 필요합니다. 수학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인공지능과 담을 쌓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인공지능이 꽤 많이 쓰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사용될 것입니다. 20년이나 30년 안에 인공지능을 쓰지 않는 분야를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